이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조상님들의 깊은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곱씹어보며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교훈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식 없이 외로이 살아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산신령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신당 오가는 길에서 그들의 유일한 소원은 딱 하나, 소중한 자식 하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정말이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날마다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깊은 산속 외로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스님 한 분이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 앞을 지나다 목을 축일 물 한 잔을 청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스님에게 정성껏 시원한 물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듯 시원하게 물을 한 잔 마신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매일같이 산신당에 오셔서 뭔가 열심히 빌고 계시던데 혹시 무슨 깊은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차마 숨길 수 없었던 오래도록 가슴에 품어왔던 소망을 스님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식 하나만 품에 안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고요히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기 보이는 깨끗한 단지에 두 분의 간절한 정성을 담아 10달 동안 땅속에 고이 묻어두시면 분명 원하시던 귀한 자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은 그 말을 마치자마자 호련히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스님의 신비로운 말 한마디를 굳게 믿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 정성을 다해 단지를 묻고 10달이라는 긴 시간을 한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10달이 채 지나자 그 단지 속에서 아주 잘생기고 늠름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귀한 아이에게 단지 속에서 태어났다 하여 단지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단지손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며 온몸에 힘이 넘치는 아주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우람한 덩치와 뛰어난 힘은 이웃 동네에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숲에 들어가 나무를 할 때도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할 몫을 단지손이는 혼자서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우직한 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귀하고 든든하게 자란 아들 단지손이를 보며 한없이 대견해하고 더 없는 행복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손이가 깊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이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저와 헤어지는 것이 서운하시겠지만 저를 넓은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단지손이는 세상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을 배우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단지손이의 굳건한 의지와 빛나는 꿈을 보며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배웅을 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세상에 나가 늘 몸조심하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너라. 항상 너를 응원할 것이다. 단지손이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그들의 축복 속에서 미지의 세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을까요? 험준한 산길을 걷던 단지손이는 저 멀리서 휘청거리다 다시 우뚝 서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주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움직임은 주변의 공기마저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나무 밑에는 한 아이가
드르렁 드르렁 요란하게 코를 골며 쿨쿨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산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단지손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이를 조심스레 깨우며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손이라고 해. 너는 도대체 누구니? 이렇게 큰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니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구나.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기지개를 크게 켜며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무엇이든 꾹꾹 눌러 찌그러뜨리는 굿김손이라고 해. 나도 지금 넓은 세상 구경을 하러 가는 길이야. 단지손이와 굿김손이는 서로의 남다른 면모와 시원시원한 성격에 반해 금셋듯이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빠르게 가까워졌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산길을 함께 오르던 단지손이와 굿김손이는 갑자기 어디선가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물벼락에 그만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그 물은 마치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소나기라도 오는 건가? 두 친구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빠르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웬 아이 하나가 아득한 벼랑 끝에 서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고 있었습니다.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지손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손이라고 해. 너는 도대체 누구니? 저렇게 엄청난 양의 오줌을 누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자 아이가 특유의 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오줌을 가장 많이 누는 오줌손이라고 해. 나도 오늘 세상 구경을 하러 우리 집을 나섰어. 역시나 이 세 사람은 서로의 특별한 능력과 호기심 어린 마음에 이끌려 금세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셋도 없는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지손이와 오줌손이 그리고 굿김손이는 한참 길을 걷다가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 위에서 커다란 고기잡 잎의 한 척을 어깨에 가뿐히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단지손이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누구니? 그렇게나 커다란 배를 어깨에 메고 다니다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지금 세상 구경을 함께 떠나고 있는 친구들이란다. 그러자 그 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배를 메고 다닌다고 해서 배손이라고 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세상 구경을 떠나고 싶은데 나도 끼워줄 수 있겠니? 네 사람은 서로의 비범함에 이끌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네 명은 새로운 친구가 되어 흥겨운 발걸음으로 함께 세상 구경길을 떠나게 되었죠. 단지손이와 굿김손이 그리고 배손이와 오줌손이는 끝없이 펼쳐진 먼 길을 걷다가 잠시 앉아 지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땅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모두들 벌떡 일어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곳을 바라보니 아주 먼 곳에서 무쇠로 만든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걸음마다 땅이 울리고 진동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땅을 흔들어대며 걷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단지손이가 그 아이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무쇠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무쇠손이라고 해. 나도 지금 넓은 세상 구경을 떠나는 중이야. 역시나 다섯 친구는 서로의 독특한 능력과 호기심에 이끌려 금방 마음을 터놓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섯 친구는 이제 한데 뭉쳐 함께 새로운 여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 때까지 온종일 열심히 걸은 다섯 친구는 점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이제는 잠시 쉬어갈 곳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배손이가 저 멀리 숲속 깊숙이 자리한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 저기 보이는 외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쉬어가자. 다섯 친구는 배손이의 말대로 그 집에 들어가 뻣뻣해진 다리를 쭉 뻗고 모처럼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와장창하고 박살나더니 맹렬한 기세의 호랑이 떼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굶주림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어흥. 우리가 아주 배가 고프니 당장 너희들을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단지손이가 호탕하게 웃으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겁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다섯 친구의 기계에 놀랐는지 배고픈 호랑이들은 한 발 물러서더니 그들에게 내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좋다, 좋다. 만약 너희가 이기면 곱게 살려주겠지만 만약 너희가 진다면 단 한 놈도 남김없이 모두 잡아먹을 테니 그리 알 거라. 어흥. 내기라고? 좋아. 어떤 내기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단지손이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만하게 호랑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첫 번째 내기로 나무베기 시합을 제안했습니다. 저기 울창한 숲에 있는 나무들을 누가 더 많이 베는지 한번 시합을 해볼까? 다섯 친구와 호랑이들은 숨막히는 나무베기 시합에 나섰습니다. 호랑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맹렬히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얼마 못 가 지쳐서 헉헉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단지손이는 거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던지고 굳김손이는 나무를 주먹으로 꾹꾹 눌러 부러뜨리며 배손이는 베어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재빨리 옮겼습니다. 오줌손이는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고 무쇠손이는 무쇠신발로 땅을 쿵쿵 울려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숲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호랑이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이번 내기는 우리가 졌다. 그럼 다음 내기를 해보도록 하자. 호랑이들은 두 번째 내기로 둑쌓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둑을 튼튼히 쌓아 강물을 모은 다음 둑을 터뜨려 엄청난 물을 쏟아낼 것이고 다섯 친구들은 그 물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들이 기세등등하게 둑을 쌓고 물을 모아 둑을 무너뜨리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는 마을 전체를 덮칠 듯했습니다. 그러자 힘이 아주 센 단지손이가 저 멀리 있는 아주 커다란 바위를 휙 하고 던졌습니다. 그 바위는 정확히 물줄기가 쏟아지는 곳을 막아섰고 쏟아지던 물은 그 거대한 바위에 꽉 막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졌다. 그럼 마지막 내기를 해보도록 하자. 호랑이들은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세 번째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내기는 나무 쌓기였습니다. 호랑이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나무를 집어던지면 다섯 친구들이 그 나무들을 받아서 재빠르게 탑처럼 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무를 다 쌓지 못하고 탑이 무너져 내리면 다섯 친구들의 패배가 되는 내기였습니다. 호랑이들은 분노에 차 너무나 빠르게 나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섯 친구들은 단지손이의 정확한 지휘 아래 배손이가 나무를 받아 올리고 굳김손이가 나무를 단단히 고정하며 무쇠손이가 균형을 잡는 등 척척 호흡을 맞추어 순식간에 하늘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나무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번 내기에서도 또다시 지게 된 호랑이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은 꼼수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나무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꼼짝 못할 거다. 우리가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까불다니. 너희들은 오늘 제대로 혼이 날 거야. 어흥. 다섯 친구는 사방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줌손이가 바지를 훌렁내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 오줌손이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오줌손이가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줌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내리더니 마치 거대한 폭포처럼 순식간에 모든 불길을 시원하게 꺼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나서는 그 엄청난 양의 오줌이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아래쪽에 있는 호랑이 떼를 덮쳐갔습니다. 으아, 호랑이 살려. 누가 호랑이 좀 살려줘. 호랑이들은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며 아래로 떠내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오르는 오줌손이의 거대한 오줌 물줄기 속에서도 5 친구들은 침착하게 배손이의 튼튼한 배에 얼른 올라타고 안전하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 5 친구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며 더욱 즐겁게 세상 구경길을 떠났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번째 이야기, 수가 된 게으름뱅이.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일하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뒹굴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게으름뱅이를 보는 아내는 속이 답답해서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의 몫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녀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게으름뱅이의 몫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어디라도 가서 나무라도 좀 해와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요? 제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한가요? 아내의 지청구를 더는 견디지 못한 게으름뱅이는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일하기 싫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게으름뱅이는 곧장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또다시 게으름을 피우며 여기저기 쉴 곳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길가의 커다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아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청하던 게으름뱅이는 멀리서 한가롭게 여기저기 풀을 뜯고 있는 소 1마리를 보았습니다. 소는 느릿느릿 풀을 씹으며 평화롭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게으름뱅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소 팔자가 상팔자구만. 저렇게 느긋하게 풀이나 뜯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다니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저 이렇게 소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게으름뱅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배를 채우는 소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축 처진 몸만큼이나 나른했고 머릿속은 온통 게으름을 피울 궁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저 소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겐가? 혹 저 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가? 노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게으름뱅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게으름뱅이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마치 홀린 듯 아니면 오랜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힌 듯 묵묵히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오르자 오랜 세월 비바람에 허물어져가는 듯한 낡고 음산한 창고 하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창고 문을 노인이 힘겹게 열자 안에서는 키키한 냄새와 함께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가득 온갖 종류의 가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짐승의 탈부터 기괴한 형상의 탈까지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눈을 휘둥그레 만들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네 마음에 드는 가면 탈을 골라서 한번 써보게나. 아, 그 소에 가면 탈은 저쪽에 걸려있군. 게으름뱅이는 마치 보물창고를 발견한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가면들을 한참 동안 구경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가장 원하던 큼직한 소가면 탈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집어들어 얼굴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게으름뱅이는 경악했습니다. 갑자기 소의 가면탈이 그의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마치 살과 뼈가 되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의 머리에서는 묵직한 뿔 2개가 불쑥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끔하더니 곧 뼈가 자라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머리에 뿔이 생겼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가면 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뿔이 완전히 자라나자 이번에는 온몸에 솜털 같은 털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수북한 갈색 털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엉덩이에서는 꼬리가 스윽하고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털이 자라고 꼬리가 돋아나는 기묘한 감각에 게으름뱅이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두려워 노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려 했지만 입에서는 그저 음메, 낮고 굵은 소 울음소리만 터져나올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말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소의 소리만이 그의 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게으름뱅이는 완전히 덩치 큰 황소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이제는 완전히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고삐를 능숙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장터로 향했습니다. 북적이는 장터 한켠에 마련된 소시장에 그를 데려가자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크고 우람한 황소를 구경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 좀 보게나, 정말 튼실하구먼. 힘이 장사일세. 틀림없이. 사람들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입을 벌려 이빨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단단한 그의 몸통을 툭툭 때려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자신이 인간임을 알리려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음메, 나는 소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절규는 그저 더욱 우렁찬 소 울음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울음소리마저 건강한 소의 증거라며 좋아했습니다. 거참, 소리가 아주 우렁찬 게 건강한 소가 분명하구먼. 그때 한 농부가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늠름한 모습과 우렁찬 소리에 반해 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농부는 망설임 없이 큰 돈을 주고 그 소를 사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끝나자 노인은 농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소는 밭에서 나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물을 먹게 되면 아마도 죽어버릴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게으름뱅이 소의 등을 툭 치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농부의 집으로 끌려온 게으름뱅이는 다음 날부터 농부의 넓은 논과 밭에서 쉴 새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쨍한 한낮에도 새벽녘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에도 그의 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울라치면 농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채찍을 휘둘러 그의 등에 아픈 매질을 가했습니다. 매질을 견디지 못한 그는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힘들다고.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야. 게으름뱅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음악, 음메 하는 애처로운 소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낮에는 끊임없이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찢어질 듯 아팠고 그의 발굽은 거친 흙바닥에 까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좁고 어두컴컴한 외양간 한 구석에 몸을 뉘이고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고통과 모멸감에 밤마다 게으름뱅이 소는 음매, 음매 하고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어둠 속에 갇힌 절망처럼 외양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달이 울기도 전 농부는 또다시 외양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온몸은 성한 곳 하나 없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게으름뱅이 소는 더 이상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이놈의 소가 건강한 놈인 줄 알고 비싸게 샀더니만 왜 이렇게 게으른 개야. 일어나지 못할까. 농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소에게 무지막지하게 채찍질을 해대며 억지로 밭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습니다. 마침 밭으로 가던 중 길가에 넓게 펼쳐진 무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뇌리에는 노인이 했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소처럼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농부의 손에 들린 고삐를 뿌리치고 있는 힘껏 무밭으로 돌진했습니다. 아니, 이 미친 소가 왜 이래? 멈춰! 농부는 소리를 질렀지만 게으름뱅이는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밭에 있는 무들을 마구잡이로 뽑아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함께 씹히는 무의 쌉쌀하고도 달콤한 맛이 그의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가 물을 꿀꺽 삼키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엉덩이에서 소의 꼬리가 쏙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어서 온몸에 수북했던 소의 털들이 마치 낡은 옷처럼 후두둑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단단히 박혀있던 뿔까지 뚝 하고 떨어지더니 그의 몸은 다시 예전의 게으름뱅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약 특, 귀신이다. 농부는 눈앞에서 거대한 소가 갑자기 벌거벗은 사내로 변하는 기이한 광경에 기겁을 하고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는 농부의 뒷모습을 보며 게으름뱅이는 그동안 짐승의 몸에 갇혀 하고 싶었던 말을 온 힘을 다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소가 아니란 말이다. 나는 사람이란 말이다. 게으름뱅이는 그 길로 곧장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집 앞, 아내는 남편이 사라진 줄 알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여보, 대체 어디 가서 이제야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당신이 저 때문에 집을 나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게으름뱅이는 아내의 말에 더욱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는 아내를 꽉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부디 믿어주오.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오. 맹세하오. 그날 이후 게으름뱅이는 절대로 예전처럼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환생이라도 한 듯 소처럼 묵묵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요술구슬 옛날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어부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며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어부는 여느 때처럼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통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낚싯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구먼. 이대로는 안 되겠어. 헛걸음만 하고 돌아가야겠군. 어부는 한숨을 쉬며 낚싯대를 거두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낚싯대가 마치 거대한 바위에 걸린 듯 크게 휘어졌습니다. 오, 어부는 깜짝 놀라 낚싯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고 잡아당겼습니다. 엄청난 무게와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인가 보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낚싯줄을 끌어당겼고 마침내 수면 위로 엄청나게 큰 잉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비늘은 햇빛을 받아 무지개 빛깔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게 바로 월척1호구나. 어부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었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먹고도 남을 귀한 고기였습니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잉어를 그물에 담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갑자기 잉어가 사람의 목소리로 애처롭게 말을 했습니다. 어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가. 물고기가 말을 하다니.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인가? 그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꼭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잉어의 큰 눈망울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어부의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비록 아내를 위해 고기를 잡아야 했지만 눈물 흘리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악. 그래, 알았다. 너를 놓아주마.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말 거라. 결국 어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귀한 잉어를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빈손으로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밤새 쫄쫄 굶게 된 어부와 아내는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어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다음 날에는 꼭 물고기를 잡아오리라 굳게 다짐하고 이른 새벽부터 다시 바닷가로 나섰습니다. 그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거북은 어부에게로 헤엄쳐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어부님이신가요? 거북이가 또다시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걸자 어부는 이번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연이은 기이한 일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맞소. 내가 어부인데 혹시 나를 아시오? 안녕하세요, 어부님. 저는 바다 깊은 곳에 사시는 용왕님께서 보내셔서 어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용왕님이라니. 어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왕님께서 어부님을 꼭 모셔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어부는 거북이의 넓은 등에 올라탔습니다. 거북이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하며 용왕님이 살고 있는 신비로운 용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용궁으로 가는 내내 어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적거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거북이 등에 타고 바닷속 깊은 곳으로 헤엄쳐 들어가자 눈앞에 거대하고 휘황찬란한 용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궁의 정문 앞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이 직접 나와 어부를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찬란한 용포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바다 요정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 어서 오십시오, 어부님. 어제 나의 귀한 아들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용궁에서 편히 쉬시며 마음껏 즐기다 가십시오. 어부는 용왕의 따뜻한 환대에 황송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진수성찬을 마음껏 맛보며 아름다운 용궁의 볼거리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비로운 바닷속 생물들이 춤을 추고 영롱한 산호초 사이로 진주들이 빛나는 환상적인 풍경의 어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어부는 갑자기 홀로 집에 남아 배고파하고 있을 부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아차, 죄송합니다. 용왕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제 부인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용왕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가신다니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직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지 못하였는데. 아닙니다, 용왕님. 덕분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어부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용왕의 아들이 어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어제 잉어의 모습으로 어부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던 바로 그 이였습니다. 그는 손에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어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부님, 저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이것으로 다 갚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용왕의 아들은 공손하게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어부는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구슬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다워 어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니, 이 구슬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부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 구슬을 들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겁니다. 용왕의 아들의 말에 어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푸른 구슬이 담긴 비단 주머니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다시 거북의 등을 타고 용궁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부는 기쁜 얼굴로 아내를 만나 용궁에서 겪었던 모든 신비로운 일들과 푸른 구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여보, 그럼 이제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요? 어부가 묻자 아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되어 다 무너져 가잖아요. 새 집을 지어달라고 해봐요. 으리으리하고 튼튼한 기와집으로요. 어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푸른 구슬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롱한 구슬아, 부디 우리에게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를 주려무나. 그 말을 마치자마자 푸른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렬한 빛에 어부와 아내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눈을 뜨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 쓰러져 가던 낡은 오두막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부와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놀라움에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푸른 구슬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고파요.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달라고 해봐요. 아내가 구슬에 대고 소원을 빌자 눈앞에는 순식간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떡하니 차려졌습니다. 따끈한 밥과 갖가지 산해진미, 그리고 향긋한 술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듯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어부와 아내는 서로를 마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구슬의 힘에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 이 신비한 푸른 구슬의 소문은 강 건너 마을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 건너에 살고 있던 어부의 욕심 많고 심술궂은 친구가 이 소문을 듣고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부의 행운을 시기하며 교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당장 장터로 달려가 값싼 유리구슬 하나를 사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푸른 빛을 띠고 있었지만 어부의 구슬처럼 영롱한 빛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구슬을 가지고 가서 저 어리석은 어부의 푸른 구슬과 바꿔치기 해야겠어. 그러면 그 신기한 힘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욕심 많은 친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어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발길이 뜸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게, 친구. 이게 대체 얼마 만인가. 오랜만에 찾아온 옛 친구를 어부 부부는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는
먼 길을 온 친구를 위해 흔쾌히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속마음은 어부의 순박함과는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 어부 부부가 깊이 잠든 사이 욕심에 눈이 먼 친구는 몰래 어부의 푸른 구슬과 자신이 가져온 가짜 구슬을 바꿔치기 하고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흐흐, 이제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어부와 아내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까지도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꿈이라도 꾼 듯 예전에 살던 낡고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곡식으로 가득 차 넘치던 창고 역시 거짓말처럼 텅 비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황급히 친구를 찾았지만 욕심쟁이 친구는 이미 새벽녘에 흔적도 없이 떠난 뒤였습니다. 어부는 황망한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 구슬을 들고 나와 보았습니다. 구슬을 만져본 순간 그는 그것이 차가운 돌덩이 같은 가짜 구슬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여보, 어부의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 친구 녀석이 우리 구슬을 훔쳐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부 부부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욕심쟁이 친구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 무엇 하나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슬픔과 속상함에 잠 못 이루며 끙끙 앓았습니다. 어부가 애지중지 키우던 개와 고양이는 주인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양이가 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개야, 우리 주인님을 위해 그 구슬을 찾아와 드리자. 개는 고양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난번 찾아왔던 욕심쟁이 친구의 냄새를 기억해내고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될 거야. 어렴풋이 냄새가 나. 개와 고양이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냄새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마침내 꽤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의 한적한 곳에서 욕심쟁이 친구의 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개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이야, 이제 저 구슬을 어떻게 되찾아 와야 할까? 개야, 걱정 마, 잠시 기다려봐. 고양이는 날렵하게 몸을 숨긴 채 부엌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쌀알을 훔쳐 먹고 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쥐의 꼬리를 발로 밟고는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욕심쟁이 친구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푸른 구슬을 찾아 나한테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들을 모두 찾아내서 다 잡아먹어 버릴 거야. 쥐는 깜짝 놀라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살기 위한 본능에 헐레벌떡 욕심쟁이 친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침대 밑을 뒤져 푸른 구슬을 찾아 고양이에게 가져왔습니다. 고양이는 의기양양하게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고양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제 어서 주인님께 가지고 가자.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입에 꼭 물고 개와 함께 힘껏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 눈앞에 크고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잘 못하는 고양이는 어쩔 수 없이 개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열심히 강물을 헤엄쳐 건너던 개는 혹시나 구슬이 잘 있는지 걱정이 되어 궁금한 마음에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고양이야, 구슬 잘 가지고 있지? 하지만 고양이는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있었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냥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고양아, 왜 대답이 없어? 설마 구슬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고양아, 왜 대답이 없느냐고. 너 혹시... 구슬이 걱정된 개가 끊임없이 고양이에게 다그쳐 묻자 답답해진 고양이가 순간 울컥하며 소리내어 대답해버렸습니다. 아, 잘 가지고 있다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양이가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이 퐁당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고양이.
너 때문에 구슬을 떨어뜨렸잖아. 결국 개와 고양이는 허탈하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너무도 아쉬워하며 그날부터 매일같이 강가에 나가 혹시나 구슬이 떠내려오지 않을까 눈을 부릅뜨고 강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물고기 한 마리가 고양이 앞으로 떠내려왔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고양이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구슬을 찾느라 기운이 다 빠졌는데 이 물고기나 먹어야겠다. 한참을 구슬 생각에 잠겨 물고기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턱하고 이빨에 뭔가 엄청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야옹. 이건 대체 뭐지? 고양이는 깜짝 놀라 이빨에 걸린 것을 뱉어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잃어버린 푸른 구슬이 아니겠습니까? 고양이는 너무도 기뻐서 그 구슬을 재빨리 입에 물고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부와 아내는 구슬을 입에 물고 뛰어들어오는 고양이를 보며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여보, 이것 좀 봐요. 이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푸른 구슬이잖아요. 어부 부부는 기쁨에 겨워 고양이를 품에 안고 칭찬했습니다. 오, 고양아.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고양이. 어부와 아내는 고양이가 너무도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여와 가족처럼 함께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개는 여전히 집 밖에서 주인의 집을 든든하게 지키며 살게 되었고, 고양이는 집안에서 온갖 예쁨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님과 안진뱅이. 어느 조용한 마을에 오랜 세월 친구로 지내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온 장님과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장님은 안진뱅이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안진뱅이는 장님의 눈이 되어주며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님이 안진뱅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오,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자네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하군. 안진뱅이가 묻자 장님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네. 어서 밖으로 나가세. 저 산 너머 옆 마을에 아주 용하다는 한의원이 새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네. 자네의 아픈 다리를 고쳐줄지도 모른다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차례가 늦어질 걸세. 안진뱅이의 얼굴에도 희망이 스쳤습니다. 오, 그거 참 좋은 소식이군. 어쩌면 자네의 눈도 고쳐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걸을 수가 없고 자네는 앞을 볼 수 없으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 험한 산을 넘어 그 마을까지 의원을 찾아간단 말인가? 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한 표정으로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친구. 자네가 내 발이 되어주게. 나는 자네 눈이 되어줄 테니 말이야. 그렇게 말한 장님은 안진뱅이 친구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자자, 그럼 이제 내가 그만 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걸어가는 걸세. 두 친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며 험준한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비탈진 길을 오르고 때로는 바위를 피해 돌아가면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안진뱅이를 업은 장님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헉헉대기 시작했습니다. 장님, 괜찮은가? 마침 저기 시원한 냇가가 보이네. 잠시 쉬어가는 게 좋겠어. 아니, 이대로 20걸음만 더 가면 냇가에 닿을 걸세. 두 친구는 안진뱅이의 인도에 따라 냇가에 도착했습니다. 장님은 안진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시원한 물가에 나란히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장님에게 먼저 건네주었고 자신도 목을 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진뱅이가 갑자기 마시던 물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황금이야. 냇물 속에 커다란 황금덩이가 있어. 장님도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황금이라고?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보게. 내가 들어가서 가져와 보겠네. 안진뱅이의 설명을 들은 장님은 앞을 더듬더듬 냇물 속으로 들어가 이내 묵직한 황금덩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가 먼저 보았으니 이 황금은 자네가 갖는 게 마땅하네. 장님은 황금을 안진뱅이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나를 업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 황금은 당연히 자네 것이지. 두 친구는 서로에게 황금을 양보하며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안 되겠네. 둘로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저 이곳에 다시 두고 가세나. 장님은 결국 황금덩이를 다시 냇물 속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고는 다시 안진뱅이 친구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우정이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정상에 거의 다 올랐을 때였습니다. 에이바, 거기, 너희. 큰 소리가 난데없이 장님과 안진뱅이를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업고 있는 놈은 당장 내려놓고 나를 업어라.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덩치 큰 양반이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장님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다리가 불편하여 스스로 걸을 수가 없는 몸입니다요. 그러자 양반은 더 거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허, 잔말 말고 당장 나를 업지 못할까? 감히 양반의 명을 거역하는 게냐? 장님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문득 아까 냇가에서 보았던 황금덩이가 떠올랐습니다. 나리, 저 산 아래 냇물 속에 커다란 황금덩이가 있습니다요. 안진뱅이가 황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양반의 눈은 욕심에 번쩍이며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뭐라고? 황금이라고? 그 말이 틀림없겠지. 양반은 황금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냇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양반은 눈에 불을 켜고 황금덩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냇물 바닥에서 황금이 아닌 번쩍이는 금빛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륵 고개를 들었습니다. 으악, 구렁이다. 놀란 양반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장님과 안진뱅이에게 달려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감히 구렁이를 황금이라고 속이다니. 예끼, 이 괘씸한 놈들아. 너희 같은 것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크게 화를 내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반의 이야기를 들은 안진뱅이는 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황금이었는데 구렁이라니 다시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냇가에 앉았다가 그 구렁이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가서 구렁이를 쫓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친구는 다시 냇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안진뱅이가 장님에게 엎인 채 냇물 속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황금덩이가 2개나 보였습니다. 아이고, 장님. 황금이 2개나 보이네. 그러자 장님이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구렁이가 2마리나 있다는 말인가? 아니요, 장님. 황금이 2개나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황금, 2개나. 장님은 너무도 놀라서 저절로 굽어있던 허리를 벌떡 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안진뱅이가 그만 장님의 등에서 미끄러져 냇물가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지끈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안진뱅이의 굽어있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쭉 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 다리가 쭉 펴졌어. 안진뱅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자 그 말을 들은 장님도 너무 놀란 나머지 저절로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니, 나도 세상이 보이네. 보여. 평생 보지 못했던 세상이 그의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와 장님은 얼싸안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냇물 속에서 건져 올린 황금 두 덩이를 가져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서로를 돕고 아껴주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진실한 우정과 욕심 없는 마음이 불러온 기적이었습니다. 토끼의 간, 아주 먼 옛날 세상의 깊고 푸른 바다 속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용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산호초가 영롱하게 빛나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춤을 추며 오가는 그곳은 용왕의 지혜로운 다스림 아래 평화롭고 번영하는 해저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평화롭던 용궁에 마치 먹구름이 들이운 듯 아주 큰 걱정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궁의 존엄한 주인인 용왕님께서 갑자기 원인 모를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드러눕게 된 것이었습니다. 용왕님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고 용궁 전체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궁 안에 있는 이름난 의원들과 온갖 귀하고 좋은 약재들을 모두 써봤지만 용왕님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병세가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신하들은 용왕님의 병환이 깊어질수록 깊은 고민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다에 살면서 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전설적인 의사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신통한 의술이라면 혹시 용왕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말입니다. 그 의사는 용왕님을 한참이나 진찰했습니다. 용궁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신하들은 숨죽인 채 의사의 손길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심각한 눈빛은 용왕님의 병세를 진단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모든 진찰을 마친 의사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용왕님, 송구하오나 용왕님의 병은 결코 쉽게 나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이미 깊숙이 뿌리내려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용왕님은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라니. 그럼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이대로 나의 명이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비록 이 병이 나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중한 병이기는 하나 아주 없는 방법은 아니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오나 한 가지 기이한 방법이 있긴 하옵니다. 용왕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보게. 그 방법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서 빨리 말해보거라.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용왕님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한 줄기 간절한 희망이 어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주저하는 듯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육지에 사는 영리한 토끼의 간을 드시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토끼의 간만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유일한 약재입니다. 의사의 말에 용왕님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끼의 간이라니 기이하고도 듣도 보도 못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용왕님, 하지만 그 토끼라는 녀석은 꾀가 많기로 유명하여 좀처럼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육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영악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그 간을 얻기란 정말로 힘들고 고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용왕님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병은 위중하고 치료법은 기이하며 그 치료법마저 구하기 힘들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곧바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궁의 대신들이 모인 자리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할 약이 토끼의 간이라는데 누가 저 위험한 육지로 가서 그 영악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느냐? 용왕님의 절규 섞인 물음에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용기를 내어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작고 느린 거북이가 짧은 앞발을 번쩍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을 깨고 용궁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가서 그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비록 제가 느리고 보잘것없으나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한 몸 바치겠나이다. 단 한 번도 육지라는 곳에 나가본 적이 없었고 토끼라는 동물도 실물로는 본 적이 없었던 거북이는 용궁의 문어화가가 정성껏 그려준 토끼 그림을 소중히 쥐고 부지런히 육지를 향했습니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용왕님에 대한 충성심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북은 느리고 끈기 있는 걸음으로 육지를 기어다니며 그림 속 토끼와 비슷한 동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히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토끼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드넓은 육지는 거북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힘겨운 세상이었습니다. 힘들어라. 도대체 그께 많은 토끼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지? 이러다 용왕님 치료할 시기를 놓치고 마는 건 아닐까? 온몸이 지치고 마음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거북이의 눈앞에 이상한 동물 하나가 깡충깡충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재빠르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거북이는 황급히 문어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오, 저기, 그림이랑 똑같네. 바로 저 녀석이 그림 속의 그 토끼로구나. 드디어 찾았다. 거북이는 속으로 몹시 흥분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태연하고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토끼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시작될 자신의 꾀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공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토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저 푸른 바다에서 온 거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멋진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니 대체 어느 나라의 귀인이시기에 이리도 당당하고 훌륭한 자태를 뽐내십니까?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북이의 노골적인 칭찬에 토끼는 어깨를 으쓱하며 뽐내듯이 말했습니다. 허허, 제가 멋지다고요. 물론입니다. 저는 이 넓은 육지에 사는 유명한 토끼라고 합니다. 맞구나. 드디어 토끼를 찾았어. 이제부터 잘 속여야 해. 거북은 속으로 만세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것을 꾹 참고 토끼에게 아주 정중하고 감탄의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바로 그 유명한 토끼님이시군요. 소문으로만 듣던 영명하신 분을 이리 직접 뵙게 될 줄이야. 이 작은 거북은 영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극진한 칭찬에 더욱 의기양양해져 코를 실룩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명하단 말입니까? 대체 어떤 소문이 저 바닷속까지 퍼져 있는지요? 그러며 아주 유명하옵니다. 저 바다에서는 이 육지의 동물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며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오죽하면 용궁의 용왕님께서도 토끼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계실 정도이니 말입니다. 거북이는 능청스럽게 토끼를 치켜 세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이런. 토끼님처럼 훌륭한 분께서 만약 우리 용궁에 한 번이라도 납시신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런 기인을 바다 깊은 곳에서 모시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될 따름입니다. 거북이의 기가 막힌 말솜씨에 토끼는 금방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토끼의 귀는 솔깃하게 쫑긋 세워졌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용궁이라. 용궁이라.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곳이 정말 있단 말입니까? 토끼의 흥미를 알아챈 거북이는 더없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 용궁은 이 척박한 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라 불리는 아주 맛있는 음식과 눈부신 오색 보석들이 가득하고 날마다 아름다운 인어들이 춤을 추는 화려한 잔치가 밤새도록 열리는 곳입니다. 토끼님께서 가시면 분명 아주 극진한 대접은 물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받으실 것입니다. 거북이의 황홀한 묘사에 토끼는 눈을 번쩍 뜨고 거북이를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용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토끼님? 저와 함께 이 바닷속 신비로운 용궁에 한번 가보시렵니까? 저 거북이가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토끼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저는 가보고 싶긴 한데 제가 헤엄을 전혀 못 치거든요.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만 죽기라도 하면 어쩌죠? 걱정 마십시오, 토끼님. 염려 마십시오. 제 등이 얼마나 넓고 튼튼한데요. 제 등에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제 등에 편안히 올라타서 그저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안전하게 모시고 용궁으로 갈 것입니다. 토끼는 그 말에 신이 나서 더는 망설임 없이 거북의 등에 폴짝 올라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용궁의 화려한 모습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거북이는 마음속으로 옳거니 됐다 하고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토끼와 거북은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며 푸른 바다를 가르고 용궁으로 향했습니다. 토끼는 마냥 즐거워 보였고 거북은 자신의 기지에 흐뭇해했습니다.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연 거북이의 말처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눈부신 산호초와 오색 영롱한 물고기들, 그리고 진기한 보석들로 장식된 궁전은 토끼가 상상했던 육지의 어떤 궁궐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토끼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거북이는 그런 토끼를 더욱 홀려내기 위해서 용궁 이곳저곳의 멋진 풍경과 진기한 보물만 골라서 토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토끼는 연신 감탄하며 거북이의 친절함에 감사의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얼마간 용궁 구경을 마친 후 거북이는 토끼를 데리고 용왕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북이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비쳤습니다. 용왕님, 제가 드디어 그 영악한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어서 이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고 쾌차하시옵소서. 허허, 그래. 거북아, 정말 수고 많았구나. 내 충성심에 내가 감동했노라. 어서 이리로 저 토끼를 잡아 끌고 오너라. 당장 간을 꺼내야겠다. 용왕님의 명령에 병사들이 들이닥쳐 토끼를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꽁꽁 묶어 용왕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즐겁게 용궁 구경을 하던 토끼는 순식간에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거북이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용왕님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토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꽤 많은 토끼로구나. 미안하지만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토끼 너의 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저의 간이요? 아니, 그럼 제 배를 가르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까? 토끼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곧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꾀를 내야 해. 그의 눈빛에 다시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토끼는 갑자기 깔깔깔깔하고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용궁 안에 기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용왕님, 그 귀한 간이 필요하신 거면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용왕님께서 저의 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이 보잘것없는 제가 그까지 꼭 간쯤은 언제라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을요. 토끼는 마치 용왕님을 꾸짖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거북이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기꺼이 간을 챙겨서 용왕님께 진상해 드렸을 겁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용왕님은 토끼의 뜻밖의 반응에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내 간이 그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냐? 네, 그러며, 물론이죠. 토끼는 당당하게 답하더니 다시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간을 보름 동안은 뱃속에 넣고 다니고요. 나머지 보름 동안은 햇볕에 잘 말린답니다. 그래야 더욱 신선하고 약효가 좋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마침 그 간을 말리는 날이라서 바위 위에 꺼내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간이 필요하신 줄 알았다면 기다렸다가 간을 가지고 왔을 텐데. 에휴,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제 불찰입니다. 용왕님은 토끼의 기상천외한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간을 보름마다 꺼내서 말린다니, 그게 정말 사실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그러며, 제가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면 제 배를 지금 당장 갈라보세요. 제가 간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토끼는 배를 쑥 내밀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머리를 감싸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상을 쓴 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할 유일한 약재가 토끼의 간이라는데 정말 이 녀석의 간이 저 육지의 바위 위에 있단 말인가? 그럼 가서 가져와야만 한다. 용왕은 결국 토끼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워낙 병세가 위중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토끼가 도망가지 못하게 거북이를 함께 보내서 토끼를 단단히 감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용왕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얼른 가서 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토끼는 다시 한번 쾌활하게 대답하며 거북이와 함께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북이는 자신의 손으로 토끼를 풀어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토끼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거북의 등에서 깡충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속인 거북을 싸늘하게 보면서 말했습니다. 흥, 너 나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간 것 정말 괘씸하다. 하지만 너도 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테니 그래,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주마. 토끼는 거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나를 속이려 들지 말 거라. 명심해라.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깡충깡충 빠르게 뛰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순식간에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토끼님, 토끼님, 어디 가십니까? 용왕님께 간을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거북이는 뒤늦게 토끼를 따라가 보려고 느린 걸음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빠르게 달아난 토끼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멀어지는 토끼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그런 토끼의 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용왕님께 토끼를 데려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느린 발은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을 쫓아오는 거북을 보며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거북이의 필사적인 모습이 토끼의 마음에 작은 연민을 불러일으킨 듯했습니다. 정말 열심이구나. 너도 참 불쌍한 녀석이다. 좋다. 내가 이리도 용왕님을 위하는 마음이 크니 특별히 너에게 숨겨놓은 약초를 주겠다. 토끼는 자신이 매일 즐겨 먹던 약초 한 줌을 거북에게 던져주며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이 약초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지도 모른다. 내가는 아니지만 이 또한 귀한 약초니 가져다 드려라. 토끼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깡충깡충 뛰어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거북은 더 이상 토끼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결국 포기한 채 토끼가 던져준 약초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싸들고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토끼의 간은 아니었지만 이것이라도 용왕님께 드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거북은 용왕님께 토끼가 준 약초를 바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약초를 먹은 용왕님은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토끼가 준 그 흔한 약초가 사실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능을 지닌 신비로운 약초였던 것입니다. 여봐라. 저 충직하고도 기특한 거북이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나의 생명을 구한 가장 큰 공신이니라. 건강해진 용왕님은 크게 기뻐하며 거북이의 충성심에 보답했습니다. 거북은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었고 바닷속 용궁은 다시 전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졌답니다. 모든 것은 지혜로운 토끼와 충직한 거북이 덕분이었지요.